네, 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을 맡은 이다솔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19년 새해 재무계획입니다. 우리 국정호 재무설계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빵빵한 통장 잔고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달라진 경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제로 되어 있다가 점수제로 바뀐다라고 해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감원하고 신용정보원 올해 14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렇게 5개가 먼저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나눠져서 2020년까지는 이제 모든 금융사가 점수제를 도용해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제로 해서 점수제로 바뀌면 실제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게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은 약 240만 명 정도가 1%의 금리가 낮춰진다라고 해요. 대출 금리가. 연체 기준도 좀 더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신용등급 관리도 21세기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좀 팁을 드리자면 연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체를 하지 않으셔야지 되는데 특히나 젊은 분들 상담해 보면은 가장 놓치는 부분이 호불교통카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용도 등급에서 보는 거는 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연체 일자를 봐요. 연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계속 깎이니까 연체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작년까지는 이제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만 가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일반 청약통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연 최대 3.3%까지 금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도 주고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은 일반 통장하고 똑같지만 비과세 같은 청년 우대형 통장에만 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이걸 좀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라고 하죠. 작년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적금 그 다음에 뭐 ELS 펀드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가입 기간이 올해 말까지였어요. 이걸 좀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 3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준 게 일반인은 5년, 청년이나 서민들은 3년으로 그 기간 동안 가입을 하게 되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한도는 200만 원까지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되는 거고 올해 변하는 거는 가입 대상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은퇴자나 육아휴직자 등들도 이제 경력 단절자들도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가입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제 정책에 맞춰서 재무 계획을 한번 직접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수증 주인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자취생 봄이 엄마입니다. 경영학부에 다니지만 막상 제 용돈을 경영하진 못하네요. 유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 바쁠 것 같아서 새해에는 꼭 첫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2월부터는 아르바이트비 총 85만 원의 수익이 있을 것 같고요. 고정적인 지출은 월세, 수도강열비, 후불교통대금, 또 적금 이런 것, 운동 등등 다 합쳐서 고정 지출이 4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래 대비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제 영수증 좀 봐주세요 하셨네요. 우선은 수입 부분을 보면은 보통 매월 10, 11, 12 이렇게 다른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월 2월 그 다음에 뭐 캐시백, 예금 통장이나 세이프박스 이자, 세이프박스에서 꺼내오는 돈, 아르바이트 급여 이렇게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 달치를 보면 이분이 이제 식료품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필품이에요. 10월 달에 20만 원, 11월 달에 7만 9천 원, 12월 달에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먹는 거, 이제 먹고 마시는데 여기는 술값도 포함이 됩니다. 외식비. 10월에 27만 원, 11월에 27만 원, 12월에 42만 원. 그다음에 제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현금 인출 부분이에요. 맞아요. 사라진 돈이죠. 네. 현금 출금하셨는데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 기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비고란에 카드를 썼으면 카드라고 쓰고요. 현금을 쓰면 현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가 돼요. 이거를 쭉 쓰시게 되잖아요. 1년을 딱 체크하다 보면은 1년에 어떤 달에 지출이 많구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다음에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 벌이보다 지출이 더 많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산을 전부 다 뭐 항목별로 뭐 식료품비 얼마, 외식비 얼마 이렇게 다 짜게 되면 총 항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짜면 그 예산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이분을 한번 볼게요. 총
총 지출액이 120만 원. 근데 11월 달에는 78만 원. 자, 12월 달에는 135만 원. 자, 완전 뒤죽박죽이죠. 그 이유가 뭔가 충동적으로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인 이유가 계획적이진 않다는 말이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계분의 역할은 그 예산을 짜는데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분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돼야지만 아까 궁금했던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연말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연지출을 체크를 해요. 비상금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1년에 꼭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1월에는 뭐 회비라든지 자동차세를 분납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1월에 한 번에 내시면 10%를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항목이 쭉 나오게 되면 총 얼마가 쓰는지가 나오죠. 예산을 잡을 때는 내가 실제 쓰는 비용보다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잡아놓고, 왜냐면 그거는 매월 나가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해 가계부를 쓰고 1년에 맞춰서 그걸 맞춰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잘하고 있나요? 쓰시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쓸 땐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잘 지출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소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계획성이 없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출 부분에 좀 계획을 가지고 지출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줄여야 될 것이 있다면 보면은 평균 봤을 때 뭐 한 11월 정도가 괜찮긴 한데 이제 쇼핑 부분이나 이 소득 수준에 비하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네, 중요한 건 사실 소득이에요.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이 써도 괜찮아요. 네, 낮은 분들은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소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택시비. 술 드시고 이제 교통이 끊겼으니까 택시 타고 가신 것 같아요. 택시비로 매월 한 3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 줄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짚었던 계획성 있는 지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걸 잘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세이프 박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항목에 말씀 안 드렸는데 12월에 이제 장학금을 150만 원 수령했어요. 수령해서 이제 본인한테 선물을 줬다 했잖아요. 근데 적금으로 110만 원을 넣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바로 여행을 가라 라고 하고 싶긴 해요. 자, 갑자기 생긴 수입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바로 막음과 동시에 생겨버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라고 했잖아요. 정말 비상시에 빼서 쓰지 마시고 의미 있게 쓰셔야 돼요, 그 돈을. 구체적으로는 돈이 사용된 항목은 모두 다 체크해라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하고 싶은 예산 안에 좀 나눠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생필품, 그 다음에 외식비는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건 먹는 거, 커피, 술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집밥은 생필품이랑 같이 껴서 하기도 해요. 식료품비로 해서. 그 마트 가는 게 보통 식료품에 들어가죠.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그 다음에 쇼핑, 뭐 의료비 등등을 이렇게 분류하셔가지고 쓰시고,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항목들은 변동 지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월 다르게 지출됩니다. 통신비도 저는 변동으로 뺍니다. 이렇게 변동 지출하시고, 고정 지출이라는 거는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 뭐 저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월세, 뭐 이런 등등의 비용을 고정 지출로 하시고 조절하셔가지고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금액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소득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대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있으신 분한테 해당되는 건데, 소득이 꾸준하게 매월 똑같이 들어오시고 12달 내내 똑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월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고 뭐 퐁당퐁당 들어오시거나 프리랜서거나 이런 분들은 연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고, 자, 그럼 연봉이 딱 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홀수 달에는 500만 원 들어오는데 뭐 짝수 달에는 200만 원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 들어오는 달에 엄청 힘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 500 버는 달처럼 생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아작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강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1년을 딱 세워놓고 보면은 500만 원씩 6개월, 200만 원씩 6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연봉이 나오죠. 그럼 연봉이 예를 들어 딱 보면 4천 정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평균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500 받은 달에 400만 쓰고 100은 넘겨주는 거예요. 200 받은 달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매월은 매월 똑같이 나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화장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연으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월로 매월로 쪼개버려도 되고. 목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면 살 수 있는지, 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뭐 저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오늘 예시로 왔으니까 이분을 자꾸 언급을 하자면 이게 매월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수입이 좀 더 많다. 그럼 이제 남는 액이 있는 거잖아요. 고정저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20만 원 다 뭐 적금을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눠가지고 10만 원은 비상금, 10만 원은 적금. 그 다음에 살아보니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상금에 넣어놓고 다음 달도 똑같이 60만 원 갖고 살게. 이거를 매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비상시에는 비상금에서 빼서 쓰고, 그리고 아까 적금 있죠. 적금 10만 원도 그냥 적금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꼭 적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적금을 깨지 않습니다. 관리하실 때 통장 관리를 하면서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죠.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네, 다 좋은 상품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예적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나 장기다라고 하면 펀드도 괜찮은데, 이제 펀드는 본인이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하면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시고 언제 정도 꺼주시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경기라는 거는 이 주식시장의 이 그래프가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예요. 떨어지는 채권형에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렵죠. 한 10%포인트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주식형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채권형 펀드가 훨씬 더 괜찮으니까 큰 기업들의 채권형이나 아니면 국공채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든 저축이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해요. 자, 왜냐면 이 돈은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투자는 잘못하면 사라지긴 하지만요. 자, ETF 하는 거를 추천해요. ETF는 여러 회사를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분산을 해놓고 있어요. 자, ETF는 뭐냐면 일렉트로 타켓 펀드거든요. 그래서 ETF는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ETF 투자하는 게 좋고요. 지금 매월 3만 원씩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생각하실 때 비용이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매월 3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쌓여서 큰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면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빠질 때 속상하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마이너스 될 때 더 사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더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상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면 돈을 안 넣게 돼 있어요. 근데 ETF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이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대학생이 저는 알바비로 저축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쓰시는 부분이 다들 많이 쓰잖아요. 이 외에도 달라진 경제 정책들은 금융위원회에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그런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